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은 하객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홀 전체를 현란하게 물들였지만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한유라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고 정교하게 세공된 티아라는 갓이 면류관처럼 무거웠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었지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내리는 날이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눈가에 서려 있었고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떨렸다. 유라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에서 존경받던 한 회장의 고명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가세가 기울면서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가족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지키기 위해 제물로 바쳐졌다. 상대는 이름도 과거도 없는 거리의 불황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거지라고 불렀다. 최태석 회장,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한시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악마 같은 남자가 꾸민 잔인한 연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유라에게 이 결혼을 받아들이면 그녀 가족이 살고 있는 낡은 저택만은 남겨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협박이었고 유라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최태석 회장의 아들 최민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눈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 우리의 아름다운 신부 아닌가. 그 거지 녀석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아름답군. 오늘 밤 그 더러운 손이 이 드레스를 벗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나? 그의 저속한 말에 유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기억해둬, 한유라. 넌 이제부터 한씨 가문의 영예가 아니라 거지 마누라일 뿐이야. 내 아버지의 무능함이 널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는 유라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경멸의 시선을 던지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유라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유라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홀 안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모두가 최태석 회장의 잔인한 쇼를 즐기기 위해 모인 구경꾼들이었다. 버진 로드 끝에는 그녀의 신랑이 될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전 처음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값비싼 턱시도 안에서도 남루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강진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부하들이 신원 조회를 위해 임시로 붙여준 이름이었다. 그는 몇 달 전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모든 기억을 잃은 채였다. 멍한 눈빛, 더러운 행색,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의 존재 자체가 유라와 그녀의 가문을 향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저 최태석의 손에 들린 한 가문을 짓밟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주례 앞에 선 유라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주례사는 기계적으로 흘러나왔고 서약을 묻는 목소리에도 영혼이 없었다. 신부 한유라는 신랑 강진혁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유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유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네, 이제 신랑의 차례였다. 모두의 시선이 멍하니 서 있던 강진혁에게 쏠렸다. 그는 주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주례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그는 그저 어눌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최민준의 입가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가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굴욕감에 유라의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는 생략되었다. 키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모욕적인 결혼식이 끝났다. 유라는 강진혁의 팔짱을 끼는 대신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퇴장했다. 하객들은 박수 대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희대의 조롱거리를 담기에 바빴다. 유라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유라와 진혁이 도착한 곳은 한씨 가문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는 낡은 저택이었다. 한때는 명망 높은 가문의 위상을 상징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관리할 돈조차 없어 군데군데 낡고 쇠락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에는 유라의 부모님과 남동생 한유민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남동생 유민이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며 진혁을 노려보았다. 이런 놈 때문에 누나가 내가 저 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릴 거야. 유라가 급히 동생의 앞을 막아섰다. 유민아, 제발 이러지 마. 이건 누나의 선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지만 동생마저 무모한 행동으로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최민준과 그의 패거리들이 들이닥쳤다. 이야, 여기가 그 유명한 거지 신혼집인가?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민준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았다. 그의 뒤를 따른 건장한 남자들은 집안을 제멋대로 휘저으며 값비싼 물건이 없나 살피는 듯한 천박한 행동을 보였다. 한유라의 아버지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최민준 군,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아무리 그래도 여긴 내 집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최민준은 코웃음만 쳤다. 아직은 영감님 집이지만 곧 내 것이 될지도 모르죠. 그나저나 우리의 신랑은 어디 있나? 그의 시선이 구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강진혁에게 향했다. 진혁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최민주는 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이봐, 거지. 네 마누라 정말 예쁘지 않냐? 오늘 밤에 제대로 할 수는 있겠어? 내가 방법을 좀 가르쳐 줄까? 조롱 섞인 말에 유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하지만 유민의 주먹은 최민준에게 닿기도 전에 그의 부하들에게 가로막혔다. 두 명의 남자가 유민의 팔을 뒤로 꺾어 무릎을 꿇렸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덤비네. 최민준이 차갑게 말하며 유민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민이 옆으로 쓰러졌다. 유민아, 유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최민준의 부하들이 쓰러진 유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유라의 아버지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다른 부하에게 밀려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유라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최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이 옆에 있던 묵직한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었다. 이놈으로 아주 끝장을 내주지. 그가 화병을 높이 치켜들고 유민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장면을 예상했다.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구석에 인형처럼 앉아있던 강진혁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영웅적인 도약이나 극적인 난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한 발짝 옆으로 옮겨섰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절묘하고 본능적이어서 마치 다가올 공격의 궤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했다. 화병은 유민의 머리 대신 그의 등을 향해 날아와 부딪혔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진혁은 둔탁한 신음을 내뱉으며 앞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의 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균형을 잃고 우연히 그 자리에 끼어든 것처럼 보였다. 최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어이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저 병신 새끼, 자기가 뭘 한지도 모르네. 거지가 대신 맞아주다니 이거 정말 웃기는 쇼 아니냐? 그들은 진혁을 걷어차고는 흥이 깨졌다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집안에는 침묵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유라의 어머니는 쓰러진 아들에게 달려가 오열했다. 하지만 유라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는 남편, 강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우연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움직이던 순간에 그 미세하고도 완벽한 타이밍,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던지는 훈련된 군인처럼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서는 경호원처럼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본능적인 정확성이 깃들어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살폈다. 턱시도 재킷 아래 셔츠가 찢어지고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상처에 손을 대자 그가 고통스러운 듯 움찔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의 경계심과도 같았고 깊은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듯한 성광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까? 오늘 밤 이 굴욕적인 결혼식과 끔찍한 폭력 속에서 한유라는 자신의 운명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결혼식의 악몽이 지나간 후 한씨 가문의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남동생 유미는 얼굴에 멍이 든 채 방 안에 틀어박혀 분노를 사귀고 있었고 부모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의 눅눅한 이불처럼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유라는 이 모든 절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낯선 남편 강진혁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그는 그날 밤 이후 마치 그림자처럼 유라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좇을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등을 치료해주면서 찢어진 셔츠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과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들을 발견했다. 거리의 불황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맹렬한 삶의 전장에서 새겨진 듯한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그의 과거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의미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공허한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유라는 그날 밤 보았던 본능적인 움직임과 찰나의 날카로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최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어이없게 틀어진 것에 대해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아 뺨을 후려치며 윽박질렀다. 멍청한 새끼들, 거지 새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망신을 당해. 부하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최민준의 입장에서는 그저 운 나쁜 사고였지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작은 흠집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그는 한유라와 그녀의 가문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시선은 한씨 가문의 낡은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그 저택이 안전진단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이용해 저택 바로 옆 공터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대형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의 진동과 소음으로 저택의 균열을 일으켜 한씨 가족이 스스로 집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폭력이었다. 며칠 후 저택 주변은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이른 아침부터 땅을 울리는 굴착기 소리와 신경을 긁는 소음이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집의 벽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창문은 쉴 새 없이 덜컹거렸다. 유라의 어머니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고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최태석 회장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유라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한때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지만 거지와 결혼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모든 경력을 가로막았다.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멸적인 거절뿐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차가운 면접장의 문을 나서며 무력감에 고개를 숙였다.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은 공사 현장을 지나야만 했다. 언제나처럼 강진혁이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유라는 이제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안이 되지도 않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공사 현장은 안전 펜스 하나 없이 어수선했고 인부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라가 현장 옆 좁은 인도를 지나는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H빔이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그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에 있던 강진혁이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듯 휘청거렸다. 그의 움직임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웠다. 길가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비틀거리는 몸은 엄청난 힘으로 유라를 밀쳐냈다. 유라는 속수무책으로 옆으로 나뒹굴었고 바로 그 자리에 강철 빔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내리꽂혔다.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아스팔트 바닥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녀는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죽음을 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혁의 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라를 밀쳐낸 기세로 앞으로 고꾸라진 그는 근처에 있던 시멘트 혼합기의 거대한 조작 레버 위로 넘어졌다. 그의 몸무게에 눌린 레버가 끝까지 젖혀지자 혼합기의 배출구가 열리며 엄청난 양의 젖은 시멘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시멘트 세례를 정통으로 맞은 것은 길 건너편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던 최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경고가 성공하는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값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차려입고 와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멘트 폭탄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 반죽으로 뒤덮어 버렸다. 최고급 세단 역시 순식간에 흉물스러운 시멘트 덩어리로 변했다. 공사장 인부들과 행인들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곧이어 우스꽝스러운 최민준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시멘트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완벽한 연극은 한순간에 희극으로 전락했고 그는 지울 수 없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강진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다. 운 나쁜 거지가 넘어지면서 아내를 구하고 동시에 악랄한 재벌 2세에게 물벼락, 아니 시멘트 벼락을 안긴 행운의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유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진혁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의 조각처럼 맞추어 보고 있었다. 돌멩이를 밟는 각도, 그녀를 밀어내는 힘의 방향, 그리고 레버 위로 쓰러지는 계산된 듯한 궤적까지.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고도로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수많은 변수를 순식간에 계산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슈퍼컴퓨터처럼. 유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가 분노에 찬 최민준을 향하는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다시 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유라는 진혁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넘어져서 생긴 새로운 상처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선반에서 무거운 냄비를 꺼내다가 일부러 손을 놓쳤다. 냄비는 진혁의 발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서 펄쩍 뛰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혁은 달랐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발가락 근육이 찰나의 순간 엄청난 속도로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마치 날아오는 파편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는 것과 같은 미세하지만 완벽한 회피 동작이었다. 그는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 순간 유라는 확신했다. 강진혁은 기억을 잃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였다. 왜 그가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일까? 그의 과거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가 초라한 불황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견고한 성벽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한유라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남자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이 지옥에서 구해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시멘트를 뒤집어 쓴 사건은 상류층 사교계의 달콤한 가십거리가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오만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망신당한 일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덕분에 한씨 가문은 잠시나마 최민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숨막히는 평온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한유라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강진혁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멍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유라는 이제 그의 행동 속에 숨겨진 미세한 패턴들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잘 때 항상 문을 등지고 방의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식사를 할 때는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멈칫거렸다. 모두 생존을 위해 극도로 단련된 자의 습관이었다. 유라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는 분명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난 2번의 위기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혹은 이 정체 모를 남편을 위한 것이든 더 이상 모호함 속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한편 서울의 한복판 남대문 시장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낡은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태수, 전직 특수부대 UDTSEAL 출신으로 현재는 흥신소를 운영하며 그저 그런 의뢰들을 처리하며 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깊고 침착했다. 그는 지금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었지만 그의 감각은 주변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쌍의 남녀가 들어왔다. 아름답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여자와 그녀의 뒤를 어색하게 따르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 박태수는 무심코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훈련된 눈은 남자의 걸음걸이, 무게중심,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미세한 시선 처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불황자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여자의 뒤에 서 있었지만 그의 위치는 언제든 사방에서 오는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위치였다. 그의 눈은 허공을 보는 듯 텅 비어 있었지만 박태수는 그가 가게 쇼윈도에 비친 반사광을 이용해 후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죽었는데 5년 전 중동의 작전 지역에서 아군 5인 사격으로 전사했다고 보고된 인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의 배기통이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터졌다. 시장의 소음에 묻힐 수도 있는 소리였지만 그 남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는 대신 그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츠러들었다. 총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엄폐물을 찾는 수천 번의 실전으로 몸에 각인된 반응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태수는 숨을 헐떡였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저 사람은 하데스였다. 지옥의 신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이자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 박태수는 목표물도 잊어버린 채 유령처럼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 왜 저런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강진혁은 자신의 몸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지 못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자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귀를 찢는 폭음, 아랍어로 외치는 절규, 그리고 피에 젖은 동료의 얼굴. 지독한 두통과 함께 찾아온 파편적인 영상들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다. 괜찮아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시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끈질긴 시선을 느꼈다. 최민준이 보낸 사람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진혁의 팔을 붙잡고 그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이 정체 모를 남편이 유일한 방패이자 보호막이었다. 박태수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쫓았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책의 극비리에 연락을 취했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간단했다. 하데스가 살아있다. 현재, 위치 서울, 신원 미상, 기억 상실 추정. 이 짧은 메시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네트워크를 깨우는 신호탄이었다. 하데스의 생존은 단순히 한 군인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의 진실을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수의 움직임은 그들만 감지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통신을 감청하는 비밀 정보 조직, 실드의 시스템의 경고등이 켜졌다. 하데스라는 키워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조직의 수장인 그림자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갔다. 그림자는 5년 전 하데스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살아있다고 확실한가? 그림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신선을 타고 흘렀다. 가능성입니다. 박태수를 포함한 구 하데스 팀의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 그 성가신 놈이 또 즉시 처리팀을 보내. 하데스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리고 박태수도 함께. 그림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러진 최고의 암살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데스를 향한 새로운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저녁,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낮에 시장에서 느꼈던 감시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다. 거실 소파에는 강진혁이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시장에서 왜 그렇게 아파했어요?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거라도 있어요? 진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단어들은 연결되지 않았다. 모래, 불, 그리고 비명.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떠도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것들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흩어질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놀라 창밖을 내다보려 하자 진혁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창가에서 유라를 끌어내어 방의 가장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만히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분명한 문장이었다. 밖에는 박태수가 있었다. 그는 하데스의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주변의 감도는 살기를 느끼고 몸을 숨긴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이 담을 넘어 조용히 집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도둑의 것이 아니었다. 훈련된 암살자의 움직임이었다. 박태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데스를 죽이러 온 것이다. 집안에서 진혁은 숨을 죽였다. 그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전투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 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 그의 오감이 비명을 지르며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유라를 등 뒤에 숨긴 채 거실에서 가장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묵직한 대리석 잿더리였다. 기억을 잃은 남자의 손에 들린 그것은 이제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들이 그의 목숨을 거두러 왔고 그는 이름 모를 여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밤의 정적을 깨고 현관문 유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두 명의 괴한이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든 채 그림자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거실 안의 남자, 강진혁이었다. 그들은 진혁이 기억을 잃고 무력화되었다고 보고받았지만 훈련된 암살자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 명은 거실로, 다른 한 명은 측면으로 우회하며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에 질린 불황자가 아니었다. 강진혁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대리석 잿더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먼저 들어온 암살자가 그를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진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잿더리를 투포한 선수처럼 던졌다. 묵직한 대리석 덩어리는 어둠을 가르며 나라가 정확하게 암살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두 번째, 암살자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총구를 진혁에게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집 밖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암살자의 손에 들린 권총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았다.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박태수였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 남은 암살자의 목을 팔로 감아조르며 제압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녀의 부모님은 놀라방에서 뛰쳐나왔다. 박태수는 제압한 암살자를 기절시킨 후 천천히 진혁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장님, 살아계셨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낯선 침입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누구냐? 진혁의 목소리는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몸은 기억을 잃었지만 전투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박태수는 급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 박태수입니다. 대장님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빠르게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총성을 듣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박태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쓰러진 암살자들의 몸에서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작은 문신, 방패 모양의 표식을 확인했다. 실드. 예상대로 그들이었다. 그는 진혁과 유라를 향해 다급하게 말했다. 여긴 위험합니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이 자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더 큰 위협입니다. 그는 진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혁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오직 유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었다. 그녀는 박태수라는 남자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혁을 대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따라가요. 그녀가 진혁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진혁은 유라의 말을 듣고서야 경계를 조금 풀었다.
박태수는 그들을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웠다. 그들이 저택을 떠나자마자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도착해 조용히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박태수가 마련한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다. 그는 유라와 그녀의 가족을 안심시킨 후 진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중동에서의 마지막 작전,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 그리고 하데스의 전사 소식. 그는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대장님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실드라는 비밀 조직입니다. 진혁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금 파편적인 이미지들로 들끓었다. 불타는 차량, 배신자의 얼굴, 그리고 알 수 없는 설계도. 그는 고통스럽게 중얼거렸다. 키메라, 프로젝트, 키메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수없이 보았던 단어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하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신에너지 기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주도의 안전성 심사에서 잠재적 위험 판정을 받고 프로젝트는 강제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최태석 회장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유라는 박태수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키메라와 회사의 몰락, 그리고 최태석 회장. 박태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최태석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태석의 JQ건설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다. 그 회사는 군의 주요 시설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군 고위층과의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유착의 중심에는 실드의 수장, 그림자와 연결된 인물들이 있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하데스는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조사가 실드와 최태석이 연관된 프로젝트 키메라 탈취 계획의 심장부를 건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데스를 제거해야만 했다. 하지만 하데스는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은 채 운명처럼 프로젝트의 또 다른 열쇠인 유라의 곁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최태석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군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나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기억을 잃은 자신의 남편 강진혁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프로젝트가 중단되기 직전 핵심 데이터들을 여러 곳에 분산하여 숨겨두었다고 말했었다. 최태석이 손에 넣은 것은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짜 핵심 기술은 아직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박태수와 그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가 아버님의 자료를 찾겠어요. 여러분은 제 남편을, 아니, 대장님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때는 세상의 조롱거리였던 거지의 아내는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투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창고의 작은 방 안, 진혁은 유라가 건네준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연구원의 모습 위로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얼굴이 겹쳐졌다. 작전 브리핑을 하던 상관의 얼굴, 신뢰했던 동료의 얼굴.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아내 한유라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 그의 잠자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의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한유라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과 암호처럼 뒤섞인 연구 노트를 파헤치며 프로젝트 키메라에 숨겨진 데이터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박태수와 그의 팀원들은 그녀의 주변을 철통같이 경호하며 외부의 위협을 차단했다. 강진혁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유라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볼 때면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익숙함과 고통으로 희미하게 흔들리곤 했다. 한편 최태석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죽은 줄 알았던 하데스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 최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네가 저지른 멍청한 짓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 거지 하나 처리 못해서 전설적인 군인을 다시 깨워?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주는 아버지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굴욕감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유라와 그 거지 남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최태석은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한유라를 잡아와라. 그 여자애가 핵심 데이터의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입을 열게 만들어. 이번에도 실패하면 넌 내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냉혹한 명령은 최민준에게 벼랑 끝 선택을 강요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용병팀을 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유라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용병팀은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 그들은 박태수 팀의 통신을 교란하고 가짜 정보를 흘려 팀의 일부를 안전가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했다. 박태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적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했다. 유라가 잠시 자료를 찾기 위해 팀원 한 명과 함께 인근 도서관으로 향한 찰나의 순간 그들은 덫에 걸려들었다. 검은 밴 여러 대가 순식간에 그들의 차를 에워쌌다. 용병들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하여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단 몇 초 만에 유라를 납치해 현장에서 사라졌다. 함께 있던 팀원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길거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타이어 자국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박태수는 연락이 끊긴 팀원과 유라 때문에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처참한 광경을 확인한 그는 즉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진혁은 방 한가운데서 낡은 군용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태수가 그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유라 씨가. 그들이 한유라 씨를 납치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과 공허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심연보다도 차갑고 깊은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동공이 한 점으로 수축하며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으로 변했다. 그의 어깨가 펴지고 구부정했던 자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꼿꼿한 군인의 자세로 바뀌었다. 가면이 벗겨졌다. 어디지?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불황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고 적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각인시켰던 지휘관의 목소리, 하데스의 목소리였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위압감에 박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최민준의 짓이 분명합니다. 그의 개인 별장 중 한 곳일 겁니다.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의 몸과 영혼은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려 있던 박태수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창 여러 개, 그리고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를 꺼내 능숙하게 몸에 장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는 전쟁을 위해 태어난 기계처럼 움직였다. 위치를 찾아내면 즉시 전송해.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민주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유라를 끌고 왔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자신을 노려보는 유라 앞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한유라. 네, 그 잘난 남편은 지금쯤 울고 있으려나? 아니지. 그 거지는 네가 없어진 줄도 모를 거야. 그는 유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버님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럼 얌전히 보내줄 수도 있어. 유라는 그의 손에 침을 뱉으며 차갑게 말했다. 넌 절대 그걸 손에 넣을 수 없어.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저항에 최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라의 뺨을 내려치려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별장 전체에 전기가 나가며 모든 것이 암흑에 휩싸였다. 정적이 흘렀고 용병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야? 비상 전력을 켜. 최민준이 소리쳤지만 비상 전력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외부에서 전력선이 끊어진 후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죽음의 교향곡이 시작되었다. 퍽컥 하는 소리와 함께 외곽을 경비하던 용병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 진혁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의 눈은 적외선 탐지기처럼 어둠 속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냈고 그의 손에 들린 나이프는 소리 없이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별장 안의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허공만 갈랐다. 진혁은 그들의 움직임, 사격 각도, 재장전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을 오가며 한 명씩 체계적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목을 꺾고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지만 그의 공격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다. 마침내 별장 안에는 최민준과 그의 옆에 있던 용병대장, 그리고 유라만이 남았다. 공포에 질린 최민준이 유라의 목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나와, 누구냐, 넌 나오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대답 대신 방의 마지막 남은 조명이 그의 등 뒤에서 켜졌다. 그곳에 진혁이 서 있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깔끔한 모습으로 마치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신처럼 그 여자에게서 손때. 진혁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음처럼 울렸다. 최민주는 진혁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너는 그 거지 새끼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의 손에서 무언가 날아왔다. 그것은 탁자 위에 있던 볼펜이었다. 볼펜은 총알처럼 날아가 용병대장이 칼을 쥔 손목에 정확히 밝혔다. 크악! 용병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다음 순간 진혁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는 공간을 뛰어넘은 것처럼 최민준의 앞에 나타났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권총을 뽑아들었지만 그의 손은 진혁의 손에 붙잡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진혁은 최민준의 남은 팔과 양쪽 다리의 관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최민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진혁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최민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최민준의 영혼에까지 파고드는 저주와도 같았다. 내 아내를 건드리면 죽는다고 했을 텐데 죽음은 내게 과분한 잡이다. 그는 더 이상 최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유라는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알던 어느라고 멍한 강진혁이 아니었다. 그는 압도적인 힘과 냉혹한 카리스마를 지닌 완벽한 전쟁 병기였다.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그녀를 감쌌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변한 별장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나갔다. 하데스가 귀환했다. 그리고 그의 귀환은 최씨 가문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 강진혁은 꼬박 이틀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끔찍한 전투의 피로와 아내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그의 정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버린 것이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파편을 담은 혼란스러운 심연이 아니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배신당했던 마지막 작전의 순간, 자신을 향해 총구를 돌렸던 동료의 얼굴, 폭발과 함께 강물로 추락하며 느꼈던 차가운 고통, 그리고 그 후의 공백까지. 그는 비로소 완전한 하데스가 되었다. 기억상실의 안개 속에서 본능만으로 움직이던 맹수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을 모두 갖춘 전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던 한유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박태수는 하데스의 옛 부대원 중 살아남은 핵심 인물들을 모두 소집했다. 통신 및 해킹 전문가, 코드네임 오라클, 위장 및 침투 전문가, 코드네임 카멜레온, 그리고 폭발물 및 중화기 전문가, 코드네임 노아.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대장의 귀환 소식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왔다. 그들은 지하 안전가옥에 모여 5년 만에 돌아온 자신들의 지휘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재회였다. 진혁은 거대한 작전 보드 앞에 서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최태석과 그 배후에 있는 실드, 그리고 이 나라를 좀먹는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는 최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3단계 작전을 하달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JQ건설의 힘은 최태석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비자금에서 나왔다. 오라클이 그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철통 같던 JQ그룹의 내부 서버와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 흐름을 쫓았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그는 최태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군 고위층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정확한 증거와 자금 세탁의 경로를 모두 확보했다. 작전은 새벽에 개시되었다. 오라클은 확보한 자료를 열어 언론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에게 동시에 유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Q 건설의 비자금 스캔들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미 두근 터져버린 후였다. 두 번째 단계는 방패를 부수는 것이었다. 최태석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인과 군인들, 즉 실드의 하수인들이 있었다. 진혁과 그의 팀은 오라클이 확보한 뇌물 장부를 바탕으로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카멜레온은 여러 인물로 위장해 그들의 비밀 회합 장소에 잠입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녹음했고, 박태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군 내부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태석이 믿었던 견고한 방패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스스로 붕괴했다. 그에게서 등을 돌린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최태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제국의 황제는 하루아침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은 한유라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암호화된 연구 일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완성된 설계도뿐만 아니라 최태석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접근해 기술을 탈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과 실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최태석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진혁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직접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JQ그룹의 본사 건물로 들어갔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유유히 최태석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패닉에 빠져 모든 연락이 두절된 최태석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섰다. 최태석은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 고작 너 같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그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진혁을 겨눴다. 하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쏴라. 하지만 그걸 쏜다고 해서 네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혁은 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네가 5년 전 나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모든 방송사에서는 한유라 씨가 복원한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이 방송되고 있을 거다. 진혁의 말대로 집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유라가 직접 설명하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원리와 최태석의 기술 탈취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결국
네가 이겼군. 하지만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 너도 함께 가야지.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러나 진혁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총을 든 최태석의 손목을 꺾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고 발사된 총알은 샹들리에를 박살냈다. 진혁은 최태석을 죽이지 않았다. 그는 늙고 무력해진 악당의 멱살을 잡고 스크린 앞으로 끌고 갔다. 네가 무너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봐라. 너는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죽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네게 내리는 가장 큰 복수다. 바로 그때 특수검찰팀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절망에 빠진 최태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혁은 JQ 그룹 빌딩을 빠져나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배신과 죽음,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마침내 길고 긴 전쟁이 막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군인 하데스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 강진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유라를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무너진 악의 제국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최태석 제국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다. 강진혁과 그의 팀이 세상에 폭로한 진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실드의 존재와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작전들이 드러나자 국회에서는 특별진상규명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최태석과 유착했던 수십 명의 정치인과 군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태석과 실드의 수장이었던 그림자는 국가 반역죄와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끔찍한 고통과 굴욕을 겪었던 한씨 가문은 마침내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언론은 그들을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했다. 정부는 고인이 된 한유라의 아버지에게 최고의 과학기술 훈장을 추서했고 프로젝트 키메라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JQ 그룹에 불법적으로 넘어갔던 모든 특허권과 자산은 다시 한씨 가문에게 돌아왔다. 낡고 쓰러져 가던 저택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유라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되찾은 평화에 감사했다. 남동생 유미는 철없는 모습을 벗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진혁은 조용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태수와 옛 팀원들은 정부의 특별 사명과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떠나기 전 진혁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장님은 저희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들의 경례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국방부의 한 고위 장성이 비밀리에 진혁을 찾아왔다. 그는 진혁이 겪었던 모든 불의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강진혁, 소령, 군으로 돌아와 주게. 자네 같은 영웅이 필요하네. 이번 사건으로 무너진 특수전 사령부를 재건하고 새로운 부대를 이끌어주게.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네. 그것은 모든 군인이 꿈꾸는 최고의 명예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부대를 창설하고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기회. 하데스라는 이름의 부활. 진혁의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던 군인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쟁터의 화약 냄새와 전우들의 함성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이 그가 살아왔던 세상이었고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유라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진혁은 어렵게 입을 여러 군의 제안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군인 하데스가 아니라 인간 강진혁을 사랑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진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씻어주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의 위협뿐이었다. 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준 것은 바로 눈앞의 이 여자였다. 그의 새로운 조국,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은 이제 거대한 국가가 아닌 바로 이 작은 여인의 행복이었다. 다음 날 진혁은 장성을 다시 만나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장성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전쟁의 신 하데스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인간 강진혁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어느 바닷가 작은 마을. 두 사람은 낡은 저택을 떠나 그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진혁은 작은 보트 수리소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정직한 노동의 땀을 흘렸고, 유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아담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쳤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웨딩홀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부모님과 박태수를 비롯한 몇몇 소중한 친구들만이 모인 작은 해변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서약했다. 유라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맞췄다. 억지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손을 잡고 거닐었다. 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난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껍데기였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봐줘서 고마워.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파도 소리가 부드러운 축가처럼 울려 퍼졌다. 강제로 거지와 결혼해야 했던 여자, 그리고 숨겨진 전쟁의 신이었던 남자. 지독한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평화로운 내일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